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 한중남미 바이오테크 파트너십 국가별 기회요인 설명회를 맡은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 최세령 차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남미 바이오 의료 시장의 최신 동향과 기회요인을 공유하고 이어질 1대1 상담회로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기업 모집을 9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께서는 반드시 코트라 홈페이지 무역투자24를 통해 내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의 의미와 중남미 시장의 기회에 대해 말씀해 주실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 김지혁 본부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장 김지혁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남미 의료 바이오 시장은 고령화와 소득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에 힘입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게는 도전할 여지가 크고 기회의 폭이 넓은 시장입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이자 세계 9위의 시장으로 공공의료조달과 민간병원 네트워크가 동시에 성장하며 영상진단장비, 치과 임플란트 등 고부가가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제2의 시장이자 북미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공공보험 조달과 민간 수요가 함께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이 위생등록 동등성 인정국가로 지정되면서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85%를 수입에 의존하며 한국 약전을 참조 약전에 포함했고, 콜롬비아는 공공의료개혁과 의료관광 확대로 시장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의료관광 중심지로 고가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최근 밀레이 정부의 개방 기조로 외국 기업 진입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점은 K-메디컬의 신뢰도가 제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멕시코, 에콰도르, 파라과이, 파나마에서 한국을 우수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각국 무역관이 전하는 시장 기회와 제도 변화를 공유하고 이어지는 1대1 상담회를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얻으신 인사이트가 곧 중남미 시장에서의 새로운 계약과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코트라도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중남미 최대, 세계 9위 규모의 바이오헬스 시장으로 거대한 수요의 심장이라 불리죠. 발표는 상파울루 무역관의 곽영서 과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브라질 상파울루 무역관에서 근무 중인 곽영서 과장입니다. 이번 2025년 한중남미 바이오테크 파트너십 개최에 앞서 브라질 의료시장 특징과 기회 요인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브라질 경제 특징, 브라질 의료시장 현황, 기회 요인 및 진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질 수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질 국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은 국토 면적 세계 5위, 인구는 약 2억 1,800만 명으로 세계 7위, 그리고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6%, 제조업 22%, 서비스업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미국과 함께 글로벌 농산물 수출 1, 2위를 다투는데 산업 구조에서는 농업이 6%로 비중이 작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브라질은 중남미 대륙 최대 제조업 강국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중공업부터 항공기 같은 첨단 산업까지 거의 모든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넓은 제조업 스펙트럼은 브라질의 내수 중심 경제 정책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여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이런 기조가 남아 있어 다른 신흥국 대비 낮은 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브라질 의료 시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질 의료 체계를 보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의료는 전 국민에게 제공되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의 약 77%가 공공의료를 사용하고 있고 23%는 민간의료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또 다른 시장 특성은 지역별 보급률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 대비 경제력이 높은 상파울루주, 리우데자네이루주를 포함한 남동부 및 남부 도시의 전체 의료 인프라가 87% 집중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은 의약품, 의료기기 모두 중남미 최대 시장입니다. 2024년 기준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370억 달러, 한화로 약 51.3조 원이며 수입품 비중은 약 21.3%입니다.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32억 달러, 한화 약 18.3조 원이며 수입품 비중은 약 64.2%입니다. 브라질은 제네릭 제약 산업이 발달해 있어 의약품 산업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의료기기 산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주요 수입 품목입니다. 2024년 기준 의약품의 경우 면역제품, 헤테로고리 화합물 의약품 등이 주로 수입되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인공관절, 정기진단기기 등이 높은 수입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질 의료시장 기회 요인 및 진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집권한 룰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의료복지 예산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공급 확대, 국립병원 인프라 확충에 따라 수입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기회 요인은 브라질 기업들의 OEM, ODM 수요 증가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의료 분야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브라질 내에서 제품을 제조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산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기업들은 핵심 원료 및 기술력이 부족하여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OEM 및 ODM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 및 혁신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입니다. 브라질 식약처는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자국 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간재, 설비 등은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브라질 내수 생산 기업과 협력하여 부품 및 반제품을 수출하고 브라질 기업이 최종품을 생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브라질 기업이 최종품을 생산할 경우 인증 및 규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높은 관세를 피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공공조달 시장에 외국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브라질 기업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거점 구축 및 브라질 제조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남동부 지역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에서 브라질 수출 시 유의사항 한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식약처 앙비자는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수입 유통을 감시하고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1에서 4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절차 및 준비사항이 상이하여 수출 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라질 의료시장 및 기회 요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중남미 바이오테크 파트너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실 수 있게 저희 상파울루 무역관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은 역시 압도적인 규모와 잠재력을 가진 시장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핵심 축인 멕시코로 넘어가겠습니다. 멕시코는 북미 공급망을 연결하는 전략 허브이자 중남미 제2의 시장입니다. 제조와 소비 두 얼굴의 매력을 동시에 가진 나라죠. 발표는 멕시코시티 무역관 김홍지 차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김홍지 차장입니다. 오늘 2025년 한 중남미 바이오테크 파트너십을 계기로 멕시코 시장의 의료바이오 시장 기회 요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우선 멕시코 경제 개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멕시코 보건의료 시장 및 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멕시코 바이오 의료 시장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멕시코 바이오 의료 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 저희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멕시코 경제 개황입니다. 멕시코는 면적 96만 킬로미터 제곱으로 한반도의 약 9배 수준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아열대 고원 기후이며 약 5월에서 10월은 우기를 띠고 11월에서 4월은 건기입니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있고 대다수의 인구가 시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깨레따로 등도 주요 도시로 꼽힐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이며 작년 2024년 당선된 진보 성향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대통령입니다.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3년간 다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4년 하락세가 심한 편이었는데 제조업 및 건설업의 부진과 서비스 및 상업 성장의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의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 끝물인 2022년 8%를 기록하고 2024년 4.7%로 감소세입니다. 물가 상승률 조절을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목표 물가 상승률인 3%로 근접하고는 있으나 최근 미국발 관세 위협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어 기준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화면의 우측 부분에는 간략한 멕시코의 수출입 동향입니다. 우선 멕시코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2024년 기준 전체 수출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입국 역시 미국이며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당히 의존적인 경제 구조입니다. 한국의 경우 멕시코 제5대 수출국이자 제3대 수입국이며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멕시코의 공장 설립 등으로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멕시코 보건의료 시장 및 정책 동향입니다. 먼저 시장 동향입니다. 의료 바이오는 멕시코 GDP의 5.1%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경우 행정 비대,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멕시코 진보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립 의료 서비스의 경우 일부 민간 의료시설에서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빈부격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가구당 의료비 지출은 2023년 기준 연평균 약 $1,300 정도이며 이는 가구별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동향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 차원의 평준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3년 말 공공보건 서비스 효율화와 품질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의료 서비스인 인사비를 기존의 공립보건의료 서비스인 임스와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 동향입니다.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2023년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84억 달러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료 소모품, 치과 제품, 정형외과 및 보철, 환자 보조장치 등이 있으며 다양한 멕시코 제조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의료기기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며 약 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독일, 대만 등이 두각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제20위의 의료기기 수입국으로서 0.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멕시코 의약품 시장 동향입니다. 멕시코 의약품 시장은 세계 15위이자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2023년 기준 약 $173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47.5%, 제네릭 의약품 25.3% 등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백신류, 면역혈청,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인슐린 등이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의약품 임상 연구에 약 $20억 달러 투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주요 수입국 1위는 미국이며 점유율 약 25%를 보이고 있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멕시코 바이오 의료 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멕시코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 인증은 멕시코 보건위험위원회인 코페프리스에서 발행을 합니다. 인증은 위생인증 등록, 현지어로 Registro Sanitario 혹은 위생인증 허가, 현지어로 Permiso Sanitario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입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멕시코 내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업체를 섭외한 후 코페프리스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인 자유 판매 증명서, 우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서, 원산지 승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해당 서류들이 준비되면 신청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코페프리스에서 요구하는 등 필요할 때에는 제품의 효용성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 위험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5년 9월부터 동등성 절차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경우 가장 낮은 위험 등급인 1등급부터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인 3등급까지 모두 8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한 번 인증 취득 후에는 5년간 유효합니다. 의료기기 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잠시 언급한 동등성 국가 인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주요 절차에는 일반 등록과 동등성 협정에 의한 절차가 있습니다. 제조 계약서, 사용 설명서, 위험 분석, 제조 및 품질 관리 증명서 등 모든 법률 및 기술 문서를 코페프리스에 직접 제출하는 일반 등록과 달리 동등성 협정의 경우 외국의 보건 규정에 근거한 서류만 제출해도 되므로 절차, 소요 시간 면에서 훨씬 더 간소합니다. 2025년 9월부로 국제의료기기 규제 포럼인 IMTRF 운영위원회 회원국에서 발급한 인증도 인정키로 하여 대한민국은 IMTRF 운영위원회 회원국 12개국 중 하나로서 한국에서 승인된 의료기기는 멕시코 동등성 협정 대상이 되며 코페프리스에 따르면 추후 해당 패스트트랙 선택 시 검토 기간이 평균 8개월에서 30영업일 내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발행된 관보에 의거하여 기존 동등성 협정 대상 국가의 경우에 적용되었던 8개월의 검토 기간이 최대 30영업일의 기한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한국의 경우 기존 최소 16개월이 걸렸던 의료기기 등록 절차가 1개월로 획기적으로 줄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는 우리 바이오 의료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화상 상담, 무역 사절단,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시장 조사 및 질의의 응답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관련 문의는 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멕시코 의료시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는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을 동시에 품은 전략적 거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는 외국 기업에게 활짝 열린 시장입니다. 최근 한국 약전을 참조 약전에 포함하면서 인증 절차도 한결 간소화되었습니다. 발표는 키토 무역관 이경숙 팀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키토 무역관 마케팅 담당 이경숙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에콰도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을 소개해드리고 협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에콰도르 국가의 경제 및 정책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콰도르 산업은 석유 및 1차 산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 부분이 GDP의 20%로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산업에서도 새우, 바나나, 코코아, 화훼 등의 수출 비율이 높아 가뭄,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편입니다. 인구는 1,800만 정도의 명목 GDP는 중남미 33개국 중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에 이어 7위의 경제 규모입니다. 1인당 GDP는 2021년에 구매력 기준으로 11,747달러로 중위권이며 에콰도르 공식화폐는 2000년에 미국 달러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FTA 체결 현황을 보면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와 안데안 공동체 관세 동맹이 있고 칠레와 경제 보완 협정, EU와 통상 협정, EFTA와 무관세 협정, 영국과 통상 협정, 중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태평양 동맹 가입에 적극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국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은 2023년 10월에 협상 완료하고 2025년 이번 9월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에콰도르는 1차 산업 외에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고 달러 화폐 사용으로 비싼 인건비와 원자재,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물가가 비싼 것이 특징입니다. 에콰도르의 보건 및 의료시장은 제조는 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며 팬데믹 이후 댕기열, 황열병 및 수두 등 유행 발병이 있어 2029년 이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고품질, 적정 가격으로 우호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최근 현지 정부의 해외 약전 중 한국 약전도 참조 약전을 포함하면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2026년부터 한국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 발효될 것을 예상하며 의약품 관세 인하로 한국 제품 진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콰도르 의약품의 2025년 시장 규모는 17억 5천만 달러 정도 예상하고 2029년까지 19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며 에콰도르 국내 필요량의 8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합니다. 백신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5,400만 달러 정도로 1위 수입국을 매김하고 있고 한국은 4위 정도 유지하며 매년 백신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콜롬비아가 1억 2천만 달러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03% 정도로 아직 미미한 편입니다. 에콰도르의 의료기기 시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심장학 기기와 진단 영상 기기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수입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입 규모는 올해 2025년은 8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며 2029년까지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며 중국, 미국, 독일 등으로 수입 중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수입되는 의료기기 1위 품목은 초음파 장비가 있습니다. 최근 2025년 6월부터 에콰도르의 식약처는 외국산 의약품 등록 허가 시 공식적으로 참조하는 해외 약전 참조 약전에 대한약전을 포함시켰고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만 제출 서류 감소 및 에콰도르 식약처 검토기간 단축 등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한국산 의약 위생 등록 소요 시간이 이전에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던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에콰도르로 의약품 수출 시 에콰도르 식약처에 위생 등록을 하고 한 번 등록한 등록증은 5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2025년 9월 2일에 서명한 한국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은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환경, 노동, 공급망, 의료 등 다양한 경제협력 요소를 보완한 형태의 협정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의약품 및 백신은 현행 관세 5%를 즉시 철폐하고 진단키트는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철폐하며 의료기기는 현행 관세 5%를 5년 동안 점차적인 철폐를 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등 잔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 정책으로 최근 공공보건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에콰도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2025년 8월 에콰도르 정부는 기존 공공보건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의약품 구매 체제를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기존 공동구매 제도를 보건부가 직접 전국 100여 개 병원과 보건센터의 의약품 구매를 전담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에콰도르는 현대화되어가는 의료시설 발달로 시장 성장력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으로서 한국 의약품 인증 간소화와 전략적 경제 협력 협정 발효 시 관세 철폐로 한국 기업에 유리한 에콰도르 진출 여건을 제공합니다. 또 에콰도르 보건 시스템 개편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며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소매용 원재, 일반 의약품, 바이오 제품, 백신, 말라리아, 황열병, 댕기열 진단키트이며 의료기기로는 초음파 장비가 유명합니다.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에콰도르 시장이 작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적고 제품이 마음에 들면 바이어들이 쉬운 결정을 하는 편이며 달러 사용으로 환차익이 적은 점이 유리합니다. 중남미 시장 진출 시작을 에콰도르에서 시작한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되며 모쪼록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콰도르는 작지만 기회의 창이 넓게 열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콜롬비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롬비아는 공공의료개혁과 의료관광 수요가 동시에 커지며 이중성장 동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발표는 보고타 무역관 정건영 과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한 중남미 바이오테크 파트너십에서 콜롬비아 기회 요인을 발표드리게 된 보고타 무역관 정건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코트라 사업과 콜롬비아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콜롬비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콜롬비아의 개요 및 경제 특징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코트라 보고타 무역관에서 국내 기업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을 위해 어떠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비즈니스 진행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콜롬비아 개요입니다. 정식 명칭은 콜롬비아 공화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약 5배로 상당히 국토가 넓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4년 단임제이며 현재 대통령은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며 2026년 8월에 신임 대통령이 취임 예정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반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지율이 다소 낮은 편으로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그 외 시차, 화폐, 환율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시차는 한국과 14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을 하시게 되면 이른 아침 혹은 늦은 저녁에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콜롬비아 경제 현황입니다. 우선 매년 콜롬비아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경제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콜롬비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요. 2025년 전망치로는 약 2.4% 내지 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절대적인 수치는 낮아 보여도 콜롬비아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 0.6%, 2024년에는 1.7%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매년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의료 시장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시장 특성은 곧 가격 경쟁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국가 중 제3위의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력적이나 소비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 계층만 의료시설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비 시장 양극화는 다른 말로 해서 소득이 낮은 인구 계층은 구매력이 낮고 상품을 소비할 때 품질보다는 가격을 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중국의 저가 상품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집약적 완성품, 자본재 중심의 수입 시장이 견고하여 오늘 말씀드릴 의료기기 의약품 시장은 사실상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의료기기 시장 개요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BMI 보고서를 인용한 것인데요. 의료기기 시장은 한 해도 빠짐없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29년에는 2024년 대비 시장 규모가 약 36%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콜롬비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기대로 인해 보건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 전반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의료기기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세 지역에서 약 70%의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의료기기 시장은 소모품, 정형외과 보조기구, 영상진단기기, 환자보조기구, 치과제품, 기타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약 65%의 의료기기는 수입 제품으로 전형적인 수입 의존 국가입니다. 아울러 콜롬비아 자국 생산은 붕대, 주사기, 바늘, 카테터 등 소모품에 한정이 되어 있고 보통은 제조가 쉬운 소모품 위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한 의료기기는 해외 수입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료기기 시장 스워트 분석입니다. 우선 강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중남미 제3의 내수 시장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대표적인 성형 의료 관광국이기 때문에 자국민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성형을 위해 콜롬비아 방문을 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약점으로는 국토가 넓은데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아무리 제3의 내수 시장을 가졌다 한들 의료시설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보고타나 메데진, 깔리 등 제1, 제2, 제3 도시 등을 제외하면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약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인구의 14%, 약 700만 명의 인구가 극빈층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의료시설 접근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낮은 1인당 의료기기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건 시스템 자체가 콜롬비아의 보건 시스템이 관료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도 약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회로는 만성질환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점, 앞서 말씀드린 보건개혁으로 인한 예산 증가가 있다는 점, 제한적인 의료기기 생산 능력에 기인한 수입 의존도 증가, 그리고 고령인구 비중이 매년 늘어난다는 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협으로는 구스타보 페트로의 반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수입보다는 자국 생산을 장려한다는 점이 있고 콜롬비아 내에 200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있는데 이들이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전반을 교란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집권 이후에 관세 위협으로 양국 간 관계가 상당히 냉각된 상태인데 만약에 콜롬비아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미국 의료기기 수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협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의약품 시장 개요입니다. 판매액 기준이며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매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2024년 대비 판매액이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과 다른 점이라면 1인당 의약품 연간 지출 비용이 평균 102달러로 의료기기 대비 약 3배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콜롬비아 정부에서 법령 제2386호를 통해 자국 의학산업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 기업에는 다소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고령 인구 증가로 의학산업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의약품 시장 스워트 분석입니다. 우선 강점으로는 제약 매출의 꾸준한 성장, 그리고 의학산업, 특히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도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보건의료 개혁을 두고 지속적인 파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있으며 비록 콜롬비아 의학시장이 중남미에서는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브라질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이 보통 콜롬비아에 투자를 비교적 적게 하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서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가 적다는 점을 저는 약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약점으로 분류하였고요. 기회로는 현재 콜롬비아에서 생동성 시험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시험이 활성화된다는 점은 제네릭 의약품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고요. 소득 증가로 포괄적 건강보험 플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 기타 만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기기의 스워트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질환자가 늘어나다 보니 이거는 어느 정도 의학 산업에 대한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원료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에서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024년도에 에이즈 치료를 위해서 의무적 사용 허가를 시행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이제 해외 기업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콜롬비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제네릭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국내 기업이 콜롬비아에 진출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향후 콜롬비아 정부에서 기업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상당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의료기기 인증 절차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인허가를 총괄하는 기관은 인비마이며 한국 식약처에 상응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콜롬비아 내에서 수입, 유통,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인비마를 통해 위생등록증 레히스트로 사니타리오라는 서류를 필수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그 취득 비용이 상이하고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인비마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마누알 타리파리오라는 가격표 혹은 그 공식 비용표 등을 통해서 각 제품에 대한 위생등록 비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비마 홈페이지에는 공식적으로 위생등록증을 취득하는데 1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소요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기업을 지원하면서 느꼈던 점은 15일에서 90일 내로 취득을 했던 경우는 사실상 없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은 90일에서 180일 사이에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비마 위생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한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러한 절차는 콜롬비아에서 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혹은 콜롬비아 내에서 그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성약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 취득 비용을 선적하는 물품에 얼마나 어느 비율로 녹일 건지 혹은 얼마나 바이어가 부담을 할지 이런 거를 협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제출에 있어서는 딱히 국내 기업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 딱히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에는 GMP 현장 실사가 면제되어 가지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가 되었는데 이런 점은 상당한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FTA 협약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나라 대비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랑 FTA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트라 보고타 무역관에서 지원한 사업 3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장조사로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규 바이어 발굴, 매장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조사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콜롬비아에 진출하고 싶은데 아직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시거나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약간 막막한 단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사업은 구글에 간단하게 코트라 무역투자 24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은 가장 먼저 뜬 창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상시 수출 상담 지원이고, 이거는 보고타 무역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만약에 한국 기업에서 바이어를 발굴을 하였는데, 그리고 연락도 하였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발굴을 하였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 주선부터 통역 지원, 그리고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면 후속 지원까지 그 전체 과정을 전부 다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콜롬비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단계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이고요. 아무래도 맛보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두세 건 정도만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슬라이드에 있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주선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화 서비스는 바이어와 상담까지 했고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는데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콜롬비아 현지 전담 직원을 배정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지사 역할을 대행하고 시장조사와 수출 상담부터 성약에 필요한 모든 지원 사항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는 상시로 접수받는 건 아니고 신청 시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거래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참고사항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거래처를 만나게 되실 텐데 몇 가지 호의적인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콜롬비아에 대해 좀 우호를 표시하시면은 상대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마약이나 안 좋은 불안정한 치안 같은 거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상식으로는 이게 콜롬비아가 시간 약속에 있어서는 좋게 말하면 관대하고 나쁘게 말하면 안 지키는 편인데, 한마디로 좀 불성실한 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약속을 하였더라도 하루 이틀 전에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를 보면은 대금 지불 시에는 신용장보다는 송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두로 약속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문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하면은 사실 바이어가 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문서화로 증거를 남기시는 게 필요하시고, 마지막으로 연말연시에는 전국적으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12월 15일에서 1월 15일까지는 출장 등을 지양해야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콜롬비아 시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콜롬비아는 개혁과 관광이라는 두 엔진이 시장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파나마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허브이자 의료 관광 중심지로 작지만 강한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이 고위생국으로 지정되면서 인증 절차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발표는 파나마 무역관 강명재 관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파나마 무역관 강명재 관장입니다. 기업인 여러분께 파나마의 바이오 의료 산업 시장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파나마라는 나라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시작으로 바이오 의료 시장 개요, 기회 요인, 인증까지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나마의 경제 특징, 그 중에서도 국가 경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의 인구는 약 450만 명으로 인구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경제, 통상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점이 있는 국가인데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대부분이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파나마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이민 인구와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서는 영어가 잘 통용되는 국가입니다. 종교는 카톨릭 인구와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만 중남미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개신교와 기타 종교를 믿는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 체제는 한국과 유사합니다.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재선은 불가합니다.
인종은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조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의 원주민, 흑인, 물라토, 백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라토는 백인과 흑인이 혼혈을 말합니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파나마시티, 자유무역지대로 유명한 콜론이 있고 구의 수도권 도시인 산 미길리또, 북서부 지방인 다비드 등이 있습니다. 파나마시티 인구는 약 110만 명이며 수도권 인구까지 포함하면 150만 명 내외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나마의 국가 GDP는 2025년 기준 약 920억 불로 경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1인당 GDP는 약 2만 달러로 중남미 최고 수준입니다. 즉 파나마는 규모가 큰 시장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은 높은 편이라 매력적인 틈새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이 진행되던 2023년을 제외하면 3에서 5%가량 건실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8%로 꽤 높은 편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해 대규모 고용이 가능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 내외로 상당히 낮습니다. 파나마는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중남미 국가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습니다. 수출액에서는 특이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약 34억 달러에 달하던 수출액이 2024년에는 약 9억 6천만 달러까지 급격히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리 수출이 중단된 영향입니다. 파나마에는 꼬브레 파나마라고 하는 대형 구리 광산이 있는데 2023년 파나마 대법원이 광산개발권을 둘러싼 계약이 위법이라고 결정한 이후로 구리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꼬브레 파나마는 캐나다의 펄스트 퀀텀이라는 회사가 지분이 90%, 한국의 강해공단이 10%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게도 중요한 광산 중 하나입니다. 수입은 연간 1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4년 약 2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파나마는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의 대표적인 투자 유치 국가로서 다국적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나마의 바이오 의료 시장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특성입니다. 파나마에는 고급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인데다 북미에서 내려온 은퇴 이민자가 많습니다. 과거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운영했던 역사가 있고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파나마는 미국인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이렇듯 비교적 소비력이 높은 인구들이 많다 보니 중상류층을 타깃으로 하는 민간병원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에는 60개 내외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중 민간병원이 17개입니다. 이들 민간병원은 대부분 고급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나마 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양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나마에는 고급 민간병원도 많지만 공공병원이 더 많습니다. 이들 공공병원은 아무래도 민간병원에 비해 중저가 장비가 많고 구입 시에도 가격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민간병원이 대부분은 파나마시티에 있고 지방은 고급 의료시설이 부족합니다. 제가 양극화가 아니라 양분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시설이 극히 열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근무하며 보았던 공공병원에 비해서는 시설이 괜찮은 편입니다. 공공병원도 의료기기 구입 시 무조건 저가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의료기기, 의약품 모두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 역시 앞서 말씀드린 높은 수준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실 수입 통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S코드 9018을 기준으로 주요 수입국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국 1위와 10위가 각각 가공무역지대와 콜론 자유무역지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덕분에 재수출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즉 자유무역지대에서 가공 후 중남미 인근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파나마의 수입 통계를 보실 때는 자유무역지대의 수치를 제외하고 보셔야 대략적인 파나마의 수입시장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파나마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억 달러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입국 1위는 미국으로 전체 수입시장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파나마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전반적으로 미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쟁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나마 인구 중 약 5%가 중국이므로 파나마인들은 중국을 친근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독일, 헝가리, 프랑스와 같은 유럽 제품도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독일산 수입이 중국산 수입 증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2025년 상반기 기준 11위입니다.
중국 제품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확고한 상황이라 소위 가성비를 갖춘 한국 제품이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파나마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의료기기 브랜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GE입니다. GE는 엑스레이 기기가 특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GE 공식 딜러에 따르면 수입 물량의 약 80%를 공공병원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선진국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공공병원이 필수로 가지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기기 대비 수요가 많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GE를 구입해온 공공병원 담당자의 신뢰가 축적되었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드라거를 보시겠습니다. 드라거는 작년에 파나마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브라질 생산 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파나마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취기기가 유명하며 고가 제품 위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민드라이입니다. 파나마에 진출한 대표적인 중국 브랜드로 선진국 대비 가격은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품목은 초음파 진단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지필름입니다. 사진 기술이 뛰어난 기업답게 내시경 기기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밀하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 파나마 바이어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S 코드 3004를 기준으로 의약품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가공무역지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남미 인근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공무역지대를 제외한 수입국 1위는 멕시코입니다. 수입국 5위 콜롬비아와 함께 저가 제너릭 약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수입국 11위는 인도입니다. 저가 의약품 시장에서 워낙 강세를 보이는 국가인지라 파나마에서도 적지 않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제품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 시장과 달리 미국보다 유럽산이 강세인데 제약산업이 발달한 유럽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제약산업 강국인 독일 못지않게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도 적지 않은데 이는 과거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스페인을 친근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고 언어도 동일하여 편리하다는 장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3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국 제약기업에게 눈에 띄는 호재가 발생하여 앞으로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호재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약품 수입 시장은 저가 제네릭 제품을 앞세운 신흥국가, 높은 기술력과 신뢰를 앞세우고 있는 선진국 제품으로 나눠집니다만 수입액 기준으로 선진국 제품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업계의 주요 경쟁 브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화이자가 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기후가 덥고 습한 데다가 지방으로 가면 밀림지대가 많아 전염병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병원에서는 백신 보급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화이자 제품은 공공민간을 통틀어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백신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엘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필두로 OTT 제품 전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엘은 파나마의 중미 카리브 본부를 두고 있어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독일 브랜드의 머크 역시도 인기가 높습니다. 동사는 멕시코의 생산 법인을 두고 파나마를 비롯한 중남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멕시코 생산 파나마 수출의 대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사 파르마가 있습니다. 스페인 기업인데 전문의약품보다 제네릭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제품이면서도 비교적 저렴하여 바이어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회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 요인은 제약업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2023년 6월 파나마 정부는 한국을 고위생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등록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에서 6개월 내외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2024년에는 파나마 정부에서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가격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파나마에서는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 빼든 카드가 가격 시스템 도입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은 파나마 제약시장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파나마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지 못한 한국 기업으로서는 희소식입니다. 다만 제약업계 바이어들은 기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약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선진국 브랜드와의 신뢰관계가 고착화된 바이어보다는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바이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나마 제약업계에서는
시장의 기회 요인에 주목하여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이어가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 한 바이어는 올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장시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한국 방문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요인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파나마의 높은 소득 수준 덕에 중고가 제품의 진출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대 이후 높아진 한국 위상 덕에 파나마 바이어들 사이에서도 한국 제품의 품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긴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미국 유럽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이나 가격 이외 AS, 마케팅 지원 등 다른 경쟁력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 요인은 파나마를 중남미 비즈니스 허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나마는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파나마 운하와 토쿠멘 국제공항으로 대변되는 훌륭한 물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점 덕에 파나마에는 약 80개 은행, 180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즉 파나마를 거점으로 인근국가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외에도 파나마 바이어 중에는 인근국 시장을 커버하는 바이어들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중남미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는 파나마부터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인증입니다. 의료기기 인증은 파나마 보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10주에서 20주 사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출기업이 준비하는 서류와 현지 바이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먼저 수출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 보증서, 카탈로그 및 기술문헌, ISO와 같은 국제인증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위임장,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위임장은 바이어가 현지 변호사에게 등록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다음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인증은 파나마 의약품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파나마의 고위생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만 품목별 특성이나 서류구비 여건에 따라 더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준비하는 서류는 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기술설명서, 스페인어 라벨 및 설명서, 품질보증서, 기호대 4B에 대한 안정성 시험이 있습니다. 파나마는 기호대 4B에 속하므로 4B 지역에서의 안정시험이 필수입니다. 그 외 바이어가 준비하는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신청서, 위임장,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나마 무역관의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화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 산업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지사화 사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 무역관은 바이오 의료 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사화 직원이 있으며 바이오나 정부 부처와의 네트워크도 탄탄합니다. 다음으로 무역 사절단이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에 비해 바이오와 심도 깊은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어에게 직접 샘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현지 시장 분위기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한 바이어 유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나마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상, 비용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무역관에서는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바이어들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바이어는 대부분 방문 기업과 한국이란 나라 모두의 호감을 가지게 되므로 향후 비즈니스 전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파나마의 바이오 의료 시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근본 설명회가 파나마 시장의 매력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파나마 시장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인 여러분은 언제라도 무역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나마는 물류와 관광이 맞물린 독특한 시장 구조가 기회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밀레이 정부의 개방 기조 속에서 외국 기업에게 새로운 문을 열고 있는 시장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는 나라죠. 발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배성룡 과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배성룡 과장입니다. 저는 이번 한 중남미 바이오테크 파트너십에서 아르헨티나 기회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특징으로부터 바이오 시장 개요, 시장 기회 요인, 바이오 의료, 아르헨티나 수입 시 필요한 인증, 그리고 무역관 지원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경제 특징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에는 메시의 나라로 가장 유명한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르헨티나의 총 인구는 약 4,700만 명으로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의 2024년도 GDP는
약 6,300억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약 214개의 국가 또는 지역 중에 무려 23위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땅으로부터 대두, 옥수수 등 많은 농작물이 나고 원유, 리튬, 금, 은, 천연가스 등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르헨티나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아르헨티나의 경제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정치 인물인데요. 특히 과거 캠페인 당시에 대선 캠페인 당시에 이 전기톱을 들고 유세를 다니면서 이 나라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전기톱으로 모두 날려버리겠다라고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의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 언론에도 자주 나오면서 아르헨티나 경제 정책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최근 2020년 디폴트를 합쳐서 역사적으로 총 9차례 국가 부도를 겪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2025년 9월 5일 기준으로 IMF가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약 1,660억 달러의 대출 잔액 중에서 34.8%인 약 570억 달러가 아르헨티나의 부채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국가 부도와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등장한 대통령이 바로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12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임기는 총 4년이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데요.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총 19개에 달하던 정부 부처 수를 취임하자마자 9개로 줄였고 현재는 8개의 부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과거 2023년도 200%를 넘는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경제에 큰 치명타를 입혔는데요. 이러한 물가 상승률은 작년까지도 100%를 넘어가며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가 현재는 월 약 1.5% 내외를 기록하며 많이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5년도 연간 물가 상승률은 약 2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화된 물가에 힘입어서 아르헨티나 경제 또한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IMF에 따르면 2023년도 마이너스 1.9%, 그리고 2024년도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2025년도에는 크게 반등해서 5.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까지 이어져서 2026년도에는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런 재정 효율화 노력의 결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4년 약 1.6조 페소, 약 15억 달러의 금융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무려 14년 만에 재정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IMF 등 국제금융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해서 올해 4월 아르헨티나의 도합 42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금융 지원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밀레이 정부의 외환 보유고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정적인 외환 보유고 상황은 아르헨티나의 수입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외화를 지급해야 되고,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대출이자 상환이나 각종 정부 지출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안정화된 정부의 외환 보유고 상황을 기반으로 밀레이 대통령은 수입 규제를 이전 대비 크게 완화하고 수입이 과거 대비 많이 자유화되다 보니 물가도 많이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자유화 상황을 아르헨티나 시장에서는 수입을 하기에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고, 실제로 많은 바이어들이 현재 저희 무역관으로 수입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바이오 의료 시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의료 분야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GDP의 약 9%에서 10%가 의료 분야 지출에 해당하는데요. 아르헨티나 내에는 약 3만 9천 개 가량의 의료 관련 기관이 있고
우측 도표를 보시면 의료기관의 구분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 의료기관 중에 68%가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32%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유형별로 보시면 전체의 62%가 병원 또는 클리닉, 그리고 17%가 진단, 검사, 연구소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의료 관련 기업 현황을 보시면 아르헨티나 내에는 전국에 약 500개 이상의 의료 장비 그리고 기술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현지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에는 지사 또는 유통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현지의 제조시설을 두기보다는 해외의 자체 제조시설로부터 수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의약품 그리고 의료 장비의 약 80%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의료 분야 수입액은 연간 약 3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의약품, 의료 장비, 의료용 소모품 등 의료 분야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수입액을 보면 2022년 약 39억 달러에서 23년도 33억 달러, 24년도 31억 달러, 그리고 25년도 1월부터 7월까지 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백신 등 의약품과 의료장비 수입이 크게 늘었었는데 이후 수입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 23억 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7.8% 증가한 수치로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의약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중국 등으로부터 의료장비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이러한 국가별, 품목별 수입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별 수입액을 보면 의약품 수입이 약 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의 약 75%로 가장 많았고, 의료 장비가 21%, 그리고 의료용 소모품이 약 4%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수입되는 지역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처럼 북미 또는 유럽으로부터 다수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소모품은 독일을 비롯해서 메르코스르 무관세 수입을 할 수 있는 우루과이와 브라질로부터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수입 규모가 큰 반면에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대비해서 의약품은 약 1% 미만, 그리고 의료 장비는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거대한 시장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우리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바이오 의료 시장에 어떤 기회 요인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밀레이 정부는 아까 설명드렸던 안정적인 외환 보유고 상황을 기반으로 수입 규제와 외환 송금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고를 방어하기 위해 거두었던 국가세를 철폐하는 등 수입 시 부과되던 각종 세금을 없애거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각종 행정 처리 등으로 수입 통관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때 사용되었던 수입 승인 시스템을 없애고 현재는 필수 인증만 있으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수입 시스템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아주 큰 소식인데요. 이전에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아르헨티나 수입 통관 후 최대 180일이 소요되었는데요. 수입 통관 후 180일이기 때문에 물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대금 회수에 약 9개월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고, 중견기업도 계속 거래를 해오던 기업이 아니라면 새로 거래를 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수입 통관 직후에 대금 전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 상황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산 자유판매 증명서, 즉 FSC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자유판매 증명서라는 것은 제품이 한 국가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을 수입할 때 아르헨티나 식약처라고 부르는 안맛에서 필수 자료로 요구하는 서류가 이 자유판매 증명서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등과 같은 일부 고위생 감시 국가의 자유판매 증명서만 인정을 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술을 인정받은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해 아르헨티나 수입 시에 23년도 1월부터 한국산 자유판매 증명서를 인정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 시에 인증에 최대 2년가량이 소요되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절차 완화 때문에 약 3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바이오 의료 인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증 절차는 기지응 규정은 25년도 1월부터 메르코스르, 즉 남미 공동시장의 기술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르헨티나 적용 규정으로는 안맛 64-2025 규정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안맛의 등록 및 신청하는 절차는 IPPTM이라고 부르는 의료기기 생산자 및 제품 등록부에 헬레나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아르헨티나 수입 시에는 반드시 안맛에 등록된 업체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인증을 보유한 유통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수출 시에는 모든 라벨 그리고 사용 설명서는 스페인어로 표기하셔야 하고 등록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인증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비판매용 그리고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수입 시에는 안맛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위험, 중등도 위험, 즉 등급 1, 2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25년도 7월부터 안맛의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역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역관은 무역관이 보유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분야에서는 우리 무역관의 유료 TV 그리고 각종 조사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정재계 유력 인사 그리고 유력 바이어 대표 등 무역관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관의 분야별 마케팅 직원의 수출 성공 노하우를 활용하여서 국내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참가하실 수 있는 무역관 지원 사업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지사화 사업은 무역관의 마케팅 전문가가 국내 기업과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바이어 발굴과 연결, 수출 과정까지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10월 10일까지 7차 지사화 사업 참가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수출24 기초 마케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잠재 바이어 발굴 지원, 취급기업 정보조사, 항목별 시장조사 등 기업의 기호에 맞게 메뉴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엑스포 메디칼 2026은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무역관에서 아르헨티나 의료 분야 대표 전시회인 엑스포 메디칼의 한국관 부스로 참가해서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국내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 발굴, 상담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무역관 해외시장 뉴스 QR을 공유드립니다. 무역관 연락처는 하단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차 지사화 사업 신청 가능한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무역관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는 개방 기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별 기회 요인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브라질과 멕시코의 잠재력, 그리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기회까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어질 1대1 상담회에서 이 기회들이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업 모집은 9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은 꼭 코트라 홈페이지 무역투자24에서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트라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